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책상 위에 펴놓은 노트북과 몇 장의 서류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한 손으로 오른쪽 뺨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죠. 거기에 남아있는 커다란 흉터가 그날따라 더욱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운명인 걸까? 모든 게 너무 가혹하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큰 사고로 생긴 이 흉터. 그 당시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큰 사고였지만 이렇게라도 살아남은 게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땐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과연 그게 운이 좋았던 걸까요? 얼굴 절반을 뒤덮은 이 흉터가 저에게 남긴 건 살아남았다는 위안이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거든요. 그때는 목숨을 구했으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제 삶을 보면 그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뭐 하나 이득이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입영통지서. 제 얼굴 흉터가 심하다 보니 제 얼굴을 보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였거든요. 혹시나 이걸로 면제 사유가 될까 했지만 턱도 없었네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질 않았거든요. 얼굴 흉터 외에 팔, 다리, 신체 기능은 모든 게 정상, 아니 오히려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군대에서도 이 흉터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었죠.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수십 군데 지원서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모두 탈락 통보였습니다. 직접 사람을 대하는 아르바이트조차 꿈을 꿀 수 없었죠. 그나마 온라인으로 하는 알바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눈 옆에서부터 뺨, 그리고 턱까지 이어진 크고 징그러운 흉터는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도드라져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만 아니었어도 제 인생이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녔는데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네. 제 삶을 돌아보면 노력이라는 단어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끝에 남은 건 결국 이 흉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는 온다고.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불행을 다 모아둔 것 같은 제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묻곤 했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밤새워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제 인생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의 저를 보고도 운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는 저를 비꼬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면접 통보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게 언제인지가 까마득했어요. 서류에 사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만 면접 통보를 받았었으니까요. 이게 20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면접 통보 메시지를 바라보며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얼굴만 보고 떨어뜨리겠지. 희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돈으로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20번째니까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메시지에 적힌 면접 일정을 확인했네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저는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딱 10,000원뿐이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죠. 면접 전날 저는 오래전에 입었던 단 한 벌의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번 입지 않았지만 오래된 옷이라 군데군데 주름이 져 있었어요. 세심하게 주름을 펴고 먼지를 턴 뒤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면접마저 떨어지면 더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다짐하듯 중얼거렸네요.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견딜 수 없었고 더 이상 실패를 마주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운 뒤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대기실 위치를 묻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흉터 때문인지 일그러진 표정이었고 누가 봐도 미소를 짓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는 거야.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 준비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이력서와 지원서를 꺼냈습니다. 이번 여러 명의 지원자가 동시에 면접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한 명을 평가하는 면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들어가니 질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상 질문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답변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면접실로 들어가는 지원자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면접 번호가 불렸고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문을 열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에는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중 3명의 면접관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흉터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놀란 표정, 동정하는 듯한 표정, 불편해하는 표정. 모두 익숙한 시선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시선을 견디며 저는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앉은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는 그의 모습에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고 면접관들 사이에서조차 주고받는 대화가 없었거든요. 면접실에서는 그저 침묵만 흘렸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끝났나 보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던 그때 가운데 앉아있던 면접관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김철민 씨, 나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면접 번호가 아닌 내 이름을 부른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잊혀졌던 기억들이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감정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면접관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톡톡 두드려준 뒤 저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저는 면접장이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은 어릴 때 그 사고 단 한 번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그때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집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은 평범했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무렵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저는 무심코 놀이터 밖을 벗어나 작은 건축 공사장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곳은 아이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땐 아무 생각도 없이 술래를 피하려고 그쪽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날 절대 못 잡을걸? 친구들이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며 서둘러 자재더미 뒤에 숨었고 조용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본 저는 아찔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금속 구조물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금속 구조물의 날카로운 끝이 제 얼굴을 스치며 그대로 넘어졌고 아찔한 고통을 느낀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아마도 그중 누군가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가 엄마를 불렀던 것 같아요.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제발. 제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엄마는 없고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타셨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희미하게 정신이 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민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응? 병원 가서 치료받자. 엄마, 아파. 아파. 기사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아니 손님, 피가 많이 나는데 구급차를 불렀어야지 택시를 탑니까? 애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거든요. 전화기도 없고 그냥 무작정 없고 택시를 잡은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빨리 가주세요. 저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놀랐을까? 꼬마야,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응?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엄마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셨는데 계속 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가 깬 후 슬며시 눈을 뜨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철민아, 괜찮아? 많이 아프지? 무서웠지? 저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놀라셨죠? 보호자분, 급한 치료는 마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얼굴에 온통 붕대인데 많이 다쳤나요? 피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건지 제대로 못 봤거든요. 우리 애 괜찮은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어요. 날카로운 금속이 얼굴에 떨어진 건데 조금 더 옆이었다면 실명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밑으로 떨어져 목을 더 다쳤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어요. 주요 부위는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서 얼굴 쪽만 다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치는 바로 취했는데 몇 주간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철민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머뭇거리면서 말을 하셨어요. 다만 얼굴 오른쪽을 많이 다쳤거든요. 지금 거즈랑 붕대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흉터가 크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던 엄마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네요. 그 후 저는 통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녔습니다. 크게 벌어진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거울을 봤을 때 두껍고 길게 난 흉터가 얼굴 오른쪽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기본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 흉터는 마치 낙인처럼 제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후의 과정은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바로 성형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보험이 되지 않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저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저를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바뀌자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제 외모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다쳤어. 근데 진짜 이상하다. 너 되게 무서워 보여. 야, 맞아. 왜 그렇게 얼굴이 울룩불룩해? 좀 징그러워. 나 만져봐도 돼? 안 돼. 엄마가 손대지 말랬어. 얼굴에 그거 안 없어진대? 몰라. 계속 보니까 이상하다. 야, 우리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래? 엄마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험한 장소에 갔으니까요. 하지만 하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날 거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큰 사고들을 보면 다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인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점점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학교나 동네 아이들의 시선과 놀림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특히나 그 사고는 흉터뿐 아니라 트라우마도 남겼거든요.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인 건물만 봐도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놀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책을 읽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제가 흉터가 없는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도서관은 저에게 유일하게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흉터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갔다 올게요. 혼자 가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어차피 어린이 열람실은 6시에 닫아요. 그 전에 올게요. 엄마는 항상 바쁜 와중에도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친 게 당연히 엄마의 잘못은 아닌데 엄마는 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고 이후로 저를 걱정하며 늘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엄마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 얼굴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부터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 엄마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시절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는 늘 고단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고 엄마는 하루 종일 일과 병간호를 하느라 지쳐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이런 흉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그나마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공부할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늘 TV를 보고 계셨기에 항상 TV 소리가 울렸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건 집에 없었습니다. 새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살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주로 학교에서 남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을 주워오거나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빌려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슬펐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약값과 생활비 때문에 월세가 몇 달 밀렸고 집주인이 퇴거 명령을 신청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간소한 집만 가지고 쫓기듯이 더 싼 방을 찾아 이사를 했습니다. 철민아,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 좀 놀랐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방법이 없었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전학을 하는 게 안 좋다는데.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학교에 친구라고 하는 애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난 여기서도 도서관만 있으면 돼요. 도서관? 집 근처에는 없는 것 같은데.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것 같아. 주말에 한번 가보려고요. 엄마는 갑작스러운 이사에 전학 보낸 걸 미안해 하셨지만 그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혼자 다녔는데 새로운 학교에서도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됐거든요. 도서관과 책이 그 시절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이사간 동네에서 엄마를 졸라 헌책방에 데려다 달라고 했고 낡고 찢어진 책을 붙여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새 책을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보람이라는 걸 빠르게 느끼게 되었죠.
중학교 때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시험 때마다 상위권에 들었고 선생님들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성적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참 대견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높은 목표를 생각해도 되겠어? 높은 목표라면 어떤, 외고 같은 거 있잖니. 외고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데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선생님, 그런데 외고는 어, 그냥 보통 고등학교랑 비슷해요? 어떤 걸 말하는 거니? 여러 면에서 일반 고등학교랑은 다르지. 거기는 일단 각 중학교에서 성적 최상위권 유지하는 애들만 진학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 말고요. 혹시 학비가 더 비싼가요? 아, 그거 말한 거구나? 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서요. 그래, 철민아. 외고 학비가 일반고랑은 확실히 달라.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그런 가능성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정말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혹시 철민아, 형편상 외고 진학이 어렵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건 없어. 결국 외고 가는 것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인데 외고만이 답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칭찬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큼은 얼굴 흉터가 아닌 저라는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시절 내내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지만 역시나 집안 형편에 외고는 무리였고 저는 평범한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집안 형편상 대학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쉬고 놀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꼭 장학금 받아서 대학에 가야지. 그래야 부모님이 덜 힘드실 거야.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간소하게나마 겨우 치를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무척 슬펐지만 한편으로 엄마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 무렵 저는 원하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 덕분에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때까지 그 대학 합격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이룬 성취라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자. 그러면 엄마도 고생을 덜 하실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흉터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은 과거가 되고 노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렸을 때나 외모 생김새로 놀리지 지성의 집단인 대학에서만큼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물론 대학생활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얼굴의 흉터 때문에 저를 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요. 대학 동기 몇 명은
조금 더 대학을 다니고 나중에 가야겠다고 했지만 저는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제게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내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임들이 저를 훑어보더니 웃으며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봐라. 얼굴에 저게 뭐냐? 내가 살면서 본 흉터 중에 제일 크다. 아이, 흉해를 쳐다볼 수가 없네. 역겨워서. 야, 김철민. 이병, 김철민. 목소리 봐라. 얘가 만만해? 김철민. 이병, 김철민. 야, 근데 너 군대 왜 왔냐? 이병, 김철민. 잘 이해를 못했지 말입니다. 뭘 이해를 못해? 근데 왜 왔냐고? 네 얼굴 말이야. 그거 뭐 장애 판정 안 내려주던? 얼굴이 그 모양인데 군대 가래? 예, 그렇습니다. 신검 때 아무 문제 없었지 말입니다. 아, 또 그렇게 보니까 좀 불쌍하네. 얼굴이 저렇게 뭉개지고 갈렸는데 그냥 봐주지. 하여튼 군인이 봉이라니까. 야, 그만 쉬어라. 이병, 김철민. 감사합니다. 선임들의 말에 그럭저럭 잘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선임들은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흉터를 보고 조롱하는 말들이었지만 점차 그 수위가 심해졌어요. 하루는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임 한 명이 다가와 일부러 제 옆에 앉더니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야, 절민아, 뭐하냐? 이병, 김철민, 청소 열심히 하고 있지 말입니다. 그래? 너 청소 잘해? 예, 그렇습니다. 에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마대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고? 잘 이해 못했지 말입니다. 아이, 뭐 자꾸 이해를 못했대. 너 무슨 멘트도 다 암기해왔냐? 로봇이야? 어쭈, 대답 안 해? 이병, 김, 철, 민, 로봇 아니지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지. 달달 외우는 암기만 잘하지. 에휴, 센스가 없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인간미가 없어 너는. 잘 이해를 못했지 말입니다. 아이, 또 그 소리네. 진짜 장난하냐? 야야, 너 좋은 대학 다니나며. 그냥 대학이지 말입니다. 그래?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열심히 공부했지 말입니다. 열심히? 웃기네. 야야, 내가 뭐 하나 말해줄까? 너 같은 놈 공부 잘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 좋은 대학 왜 간 건데? 어? 결국 연봉 높은 회사 가려고 이력서에 그 대학 이름 한 줄 박으려고 간 거 아니야. 근데 회사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 야, 재훈아. 저 회사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하냐? 저 면접을 봐야 하지 말입니다. 딩동댕. 야, 진짜 재훈이가 훨씬 낫다니까. 야, 철민아. 재훈이는 대학도 안 갔는데 너보다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다행이고. 내가 너 불쌍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 너 좋은 대학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네 얼굴 때문에 아무도 너 안 뽑을 거거든. 그게 현실이야. 왜? 짜게 식어?
진짜라니까. 내 말 믿어. 난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 말에 다른 선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자고 되뇌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이후 군 생활은 쭉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내무실에 있을 때면 선임들이 제 주변에 모여 앉더니 얼굴 흉터를 들여다보면서 농담을 하기가 일쑤였어요. 아이, 진짜 김철민 흉터 보니까 저녁 먹은 거 올라오려고 하네. 야, 얼굴 좀 가리고 다녀라. 더러우니까. 이병 김철민 시정하겠습니다. 훈련 중에도 괴롭힘이 이어졌고 훈련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있는데 선임 한 명이 다가와 일부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제대로 뛰는 거 맞아? 왜? 응?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뛰니까 죽을 맛이라 그래? 아닙니다. 진짜 똑바로 해라. 그 흉터 확 다 긁어버리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며 훈련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내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얼차려가 이어졌어요. 야야, 명문대생, 너 이거 30초 안에 암기 좀 해봐. 못 외우면 얼차려야. 예, 알겠습니다. 억울했지만 그저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군 생활을 끝내기만을 바라며 버텼습니다. 동기들도 처음에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에게도 후임이 생겼는데 후임들 역시도 다른 선임과 동기들의 눈치를 많이 받고 저를 선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받고 제가 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 정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모든 걸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 해온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학창시절 내내 힘들게 공부한 거랑 대학에 간 거,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저 오기로 버텼습니다. 버티자.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마침내 전역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역하는 날 부대를 나오며 다시는 이곳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역 후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더 이상 이 흉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실력을 갖추고 싶었거든요. 좋은 대학에 나와봤자 결국 회사 같은 건 못 들어갈 거라고 장담하던 그 선임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한 끝에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을 때는 별 의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류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들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나중에는 면접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면접관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원 동기 말해보세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쯤 이미 결과는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며칠 후 어김없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두려웠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도 끔찍한 일이 되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저만 점점 더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철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취업은 잘 되고 있어? 그냥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괜히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혼자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온라인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나마 그것이 제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었어요. 사람들과 마주칠 필요가 없었고 시간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는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알바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끊기고 말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큰 흉터 때문에 면접에 계속 떨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10,000원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20번째로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회장님이 나를 보며 김철민 씨, 나 모르겠어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본 순간 면접장이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면접장에서 회장님의 얼굴을 보자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닐 수 없었던 저는 대신 집 근처에 있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복지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거든요.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를 해주고 질문을 받아주었습니다. 저처럼 학원 같은 곳에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거나 숙제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복지센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금방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회장님과 그의 아들 정우였습니다. 회장님이 그 당시에는 회장이라는 직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복지센터에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센터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단순히 돈만 내는 후원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장님이 자신의 아들 정우와 함께 복지센터에 자주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우는 저와 또래였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소심하고 주눅이 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집이 잘 살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쟤는 왜 저렇게 기가 죽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회장님이 복지센터에서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정우는 공부방에 함께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당시에 저 역시도 얼굴에 흉터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소심했었으니까요. 처음 정우와 말을 섞었던 날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복지센터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우가 혼자 책상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종이에 끄적이기만 하며 답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이거 많이 어려워? 정우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그런 용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었는지 나도 이 문제 풀다가 한참 걸렸거든. 이거
같이 풀어볼래?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대화가 점점 이어졌고 우리는 그날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우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물론 정우는 여전히 조용했고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우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 아이들도 그랬지만 정우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도 정우가 뭔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질 않았대요. 부러운 마음 혹은 시기나 질투였는지는 모르지만 정우는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와 비슷했어요. 저도 얼굴의 흉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고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으니까요. 그 시절의 정우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또래가 있다는 게 의지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숙제를 마치고 정우와 함께 밖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우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했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지만 아직 밝을 때였고 공기는 선선했어요. 그렇게 센터를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정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숙제 잘 끝냈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책 읽을까? 근데 너 내일도 와? 원래는 너희 아버지 자원봉사 하실 때만 왔는데 요즘 복지센터에 자주 오는 것 같다. 그냥 내가 여기가 편해서 자주 오고 싶다고 했어. 내일 일찍 와서 책 읽자. 나도 학교 끝나면 복지센터로 데려다 달라고 할게. 그래,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트럭이 저희를 피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트럭 뒤에 실려있던 짐이었습니다. 철근 같은 게 잔뜩 실려 있었는데 잘 고정되지 않았던 짐이 흔들리더니 금세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트럭 앞에 강아지인지 고양인지가 나타났고 트럭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정우야, 조심해! 저는 반사적으로 외쳤지만 정우는 이미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몸이 얼어붙은 듯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우를 보자 순간적으로 제 몸도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릴 적 사고로 다쳤던 기억이었어요. 낙하물을 피하지 못해 크게 다쳤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본능적으로 제 몸이 움직였고 저는 정우에게 달려들어 정우를 힘껏 밀어냈거든요. 그것과 거의 동시에 떨어진 철근이 제 쪽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러 몸이 뻐근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정우 역시도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저는 힘겹게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나 괜찮아. 그런데 너... 정우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얼굴에 새로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정우를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정우는 넘어질 때 손목을 삐고 찰과상을 입었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별다른 일이 없는 듯 복지센터에 나갔고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얼굴이 까지긴 했지만 연고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니 상처가 아물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형편이 더욱 나빠지면서 저희 가족은 급하게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더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복지센터에 다시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정우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회장님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회장님 역시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랜만에 뵙는 그 얼굴이 너무나 반가웠고 정우와의 일이 생각나 감정이 격해졌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다른 면접관들을 모두 내보낸 뒤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김철민군 잘 지냈나?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군. 내가 기억하기로 아마 자네가 우리 정우랑 같은 나이였지? 맞습니다. 저기 정우는 잘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네. 그 녀석이 사업보다는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한국에 없고 외국에서 지낸 지가 꽤 되었지. 그렇군요. 잘 지낸다니 다행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네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내가 자네를 잊을 수가 없지. 이력서에 사진과 이름을 본 순간 바로 자네가 떠올랐다네. 그러게요. 저는 이에서 대표님이 회장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실 너무 오래전이고 그땐 젊으셨으니까. 그렇지. 세월이 참 속절없이 흘렀네. 그런데 어떻게 자네를 지금에야 만나게 된 것인지. 내 노력이 부족했나 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유, 자네는 모르겠구만. 그래, 그때 이후 나도 정우도 자네를 다시 만난 적이 없으니 자네는 모를 거야. 그 예전의 말일세. 아마 정우랑 자네가 12살 때였나 13살 때였나. 그때 철민군 자네가 정우를 구해준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네. 아, 그때 그 일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늦게 알게 된 건지 나중에 알았어. 그 당시 정우가 골절과 찰과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거든. 그 녀석이 그렇게 다친 것 때문에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다친 건지 누구와 있었는지 통 말을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 다 나은 뒤에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우가 그 일을 말한 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 상황이 급해서요. 절민군 자네가 아니었으면 정우가 크게 다칠 뻔했어. 그때 정우는 놀라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더군. 그런데 자네가 나서서 정우를 구해줬다면서 참 고마운 일이었지.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있어 특별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그저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정우한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철민군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즈음에 자네가 복지센터에서 통 보이지를 않았어. 복지센터에 거의 매일 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나는 너무도 간단하게 복지센터에 가면 자네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도통 보이질 않아서 물으니 그 사이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 복지센터에서도 자네를 못 본 지 꽤 되었다고 하고. 나중에 내가 직원한테 자네 집 주소까지 물어보아 찾아갔는데 만나질 못했어. 네, 그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 곧이어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자네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아무래도 나보고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 말라는 뜻인 것 같네.
하여튼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반갑네. 반가워.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몇 안 되는 우리 아이의 좋은 친구였지, 자네는.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회장님과의 재회 이후 저는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날 면접장에서 다시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회장님께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저를 채용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말 잘해야 해. 회장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돼. 사무실 안은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 대부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처음 맡은 일은 서류 정리와 간단한 보고서 작성이었는데 작은 일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김철미 씨죠? 처음이라 많이 낯설겠지만 차근차근 익히면 될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선배들의 친절한 말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업무가 끝난 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복습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졌고 선배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가끔 저를 불러 격려해 주셨고 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어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 힘든 건 없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많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앞으로도 배울 것도 많을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하기를 바라네. 나는 자네의 능력과 성실함을 믿고 있네. 옛날의 인연도 있지만 자네가 훌륭한 인재이기에 채용을 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회장님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네, 얼굴 흉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네? 네. 사실 어릴 적부터 고민이긴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수술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자네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도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지원으로 여러 차례 흉터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흉터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무엇보다 제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어요. 외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회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에 임할 수 있었고 제 가치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인연이 다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 회장님 그리고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정우가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정우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절민아, 잘 지냈지?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야, 오늘 너 정말 멋있다. 절민아, 결혼 정말 축하해. 고마워, 정우야. 네가 와줘서 정말 기쁘다. 회장님도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축하하네, 절민군. 이제 새로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의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아이 둘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만으로도 무척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 복지센터입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어릴 적 복지센터에서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아이들을 데리고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들, 그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했던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손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인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인연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